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택시 일을 한 40대 남자입니다. 50 가까이 먹고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참 제 인생이 신기하게도 풀리게 되어 한번 적어봅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가정 형편은 그냥 남들만큼 살았던 것 같고 환경도 남들만큼 보통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배경에서 특별하지 않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중간 정도였고 사춘기도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겪으며 컸습니다. 그렇게 남들 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 안 하고 학창 시절을 지내다 보니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아버지 친구분이 부장님으로 계시는 가전제품 대리점에 영업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남자가 사회생활 잘 하려면 영업을 해서 좀 배워야 한다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이 지나고 막 여름이 시작되었을 무렵 저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살아서 평생 바다만 보며 자란 저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계곡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유명하다는 계곡 근처에 친구네 삼촌이 사신다고 해서 숙박비도 아끼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막 성인이 된 남자들끼리의 여행이 그렇듯 물에 빠졌을 때 입을 팬티 몇 개 덜렁 챙기고 슈퍼에서 술을 가득 사서 떠났습니다. 삼촌이 커다란 봉고차 한 대 끌고 나오셔서 저를 포함한 남자 5명을 태우고 굽이굽이 산을 올라가셨습니다. 삼촌이 그곳에 산다는 친구 하나를 뺀 나머지는 계곡이 처음이었기에 처음엔 이런 산속에 수영할 물이 흐른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저희는 집에 들려서 삼촌이 챙겨주시는 버너와 고기들을 챙겨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계곡에서 취사 금지라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계곡에 놀러 가면 다들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는 풍경이 익숙했을 때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도착한 저희는 넓적하고 커다란 돌이 늘어진 명당에 자리를 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고기를 구우며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그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차갑고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며 바다랑 달리 모래가 없고 바닥이 온통 자갈이었고 갑자기 깊어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해서 다리랑 발은 온통 상처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엔 가만히 고여있는 물이 뭐가 재밌나 싶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왜 계곡에 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때가 오후가 되기 전이었는데도 이미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가족이며 커플이며 저희처럼 단체로 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계곡은 아주 커다란 계단처럼 층이 있었는데 저 위에까지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놀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계곡에 감탄해서 혼자 이곳저곳을 다니며 놀고 있던 사이 친구들은 이미 얼큰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20살의 패기로 주량도 모르는 술을 부어댔을 때라 다들 뻗어서 누워있거나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짧은 비명소리가 울리더니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바위에 앉아 잠깐 쉬고 있다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올려다보니 사람들이 다 어느 곳을 가리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 어떤 여자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계곡 물살에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내려오면서 어디를 부딪힌 모양인지 얼굴이 벌게 보였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는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쪽으로 떠내려온 여자를 향해 빠르게 헤엄쳤고 떠내려오는 여자를 낚아채서 건져 올렸습니다. 몇십 미터를 떠내려왔는지 여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했던 탓인지 숨이 가빠왔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 멀리서 여자의 친구들로 보이는 여자들 2~3명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곧바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땐 병원에 그렇게 누워있던 게 처음이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환자실에 있던 거였습니다. 왼쪽 눈이 무언가에 가려진 듯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챈 간호사가 급하게 나가더니 누군가를 불러왔고 처음 보는 아줌마와 친구네 삼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줌마는 눈물을 쏟으시며 제게 자꾸 괜찮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붕대 때문인지 뭔지 입이 움직이질 않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촌은 안도의 한숨을 쉬시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젊어서 다행이라며 금방 퇴원할 수 있을 걸 아셨습니다. 새벽쯤에 저희 엄마가 급하게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그제서야 긴장이 풀린 저는 다시 잠들었고 또 다음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턱이며 이마며 거의 눈, 코, 입 빼고는 붕대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여자를 구하러 물속에 들어갔을 때 뾰족한 돌인지 나무에 얼굴이 다 찢어졌다며 이마며 턱이며 합해서 100반을 가까이는 꼬맸다고 하셨습니다. 천만 다행인 건지 눈은 멀쩡했습니다. 평소 외모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얼굴이 다쳤다니 마음이 착잡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엄마가 너무 걱정을 하셔서 일부러 괜찮은 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처음 봤던 아주머니는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과일이며 빵이며 음료수며 뭘 이것저것 사오면서 계속 엄마께 죄송하다고 했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물에 빠진 여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여자애는 괜찮대요.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아무렇지 않게 던진 제 질문에 아주머니는 그제서야 조금 웃으셨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 살짝 눈물이 맺히신 것 같기도 하네요. 덕분에 너무 괜찮아요. 다리에 긁힌 상처 몇 개 말고는 아주 멀쩡해요.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요, 용석씨. 다행이네요.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치면서 구해줬는데 안 괜찮다면 허탈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 후에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처음으로 붕대를 푼 제 모습을 봤는데 조금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얼굴 바깥쪽으로부터 이마부터 광대까지 쭉 찢어진 흉터가 하나, 턱의 가로로 길게 찢어진 흉터가 하나, 그 밖에 자잘하게 찢어져 두세 반을 꼬맨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바다 수영에만 익숙해서 아무 생각 없이 다이빙을 한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제가 퇴원하는 날까지 절 찾아왔습니다. 병원비는 저희가 다 해결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추후에 발생하는 치료비도 다 저희가 해결할게요. 보상이 더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희 딸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뭐든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허리를 굽혀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느꼈지만 아주머니의 행색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도 저처럼 느끼셨는지 아주머니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사내놈 얼굴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병원비 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정말 괜찮으니까 그만 사과하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러시면 제 마음이 불편한데. 학생,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뭐. 아주머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며 나중에라도 꼭 이 은혜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흉터가 제 인생을 꼬일 대로 꼬이게 할 줄은. 저는 이틀 정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제 상황을 미리 아버지께 전달받은 부장님은 생각보다 제 얼굴이 심각했는지 흠칫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약간 곤란한 표정으로 고민을 하시더니 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막내 영업사원이라 매장에 오는 손님들에게 필요한 걸 여쭤보고 다른 손님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정도와 문 앞에서 인사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묘하게 손님들이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온 손님한테 제가 인사를 하면 눈치를 보며 고개만 끄덕이고 다른 곳으로 가거나 제품을 둘러보고 있는 어르신께 다가갔는데 어르신께서 인상을 쓰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용서가, 내가 네 아비 친구이고 너 정말 내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네 아저씨, 아니 부장님. 근데 이게 참 나도 얻지 못할 것 같다. 뭐가요? 그 상처가 오늘 하루만 손님 몇 명이 얘기하더라고. 차장님도 이건 안 되겠다 하시고. 아, 많이 흉한가요?
이거 아직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는데 계속 병원 다니면 연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걸 기다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용서가. 영업사원은 그 브랜드의 얼굴이자 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꽃이 많이 상해 있거나 시들어 있으면 당연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회사의 입장이 100번도 이해가 갔지만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회사에서 잘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부장님의 추천으로 경상도에서도 더 안쪽에 있는 공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공장 일은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안 해봤는데 추천서를 써줘서 저를 이곳에 보내준 부장님께 감사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곳엔 숙소가 있었습니다. 4명이서 쓰기에 턱없이 좁은 방이었지만 2층 침대 2개를 겨우 들여놓고 생활을 했습니다. 공장엔 여자건 남자건 제 또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몇 명과 대화를 나눠보니 대부분 공고를 나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시간 맞춰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해서 같은 일을 10시간 동안 했습니다. 어쩔 땐 그보다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말 지루했습니다. 월급도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20대의 혈기왕성한 청춘들이 그곳에만 갇혀 있으니 매일 밤 방에서 술 파티를 벌이곤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무리에 낀 적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그 누구도 저에게 같이 놀자는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있는 방에서 같이 방을 쓰는 남자애 3명에 다른 방 여자애들 3명이 놀러와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침대에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오빠, 쟤는 누구야? 왜 그 있잖아, 얼굴에 흉터 있는 애. 어머, 나 본 적 있어. 밥 먹다가 눈 마주쳤는데 토할 뻔했잖아. 그치? 나도 징그러워서 똑바로 못 보겠더라. 그런데 왜 그런 거래? 말이 많던데. 칼에 맞았다. 사실 깡패다. 아픈 사람이다. 뭐 이런. 몰라.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데.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제 얼굴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니. 너무 창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창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때 그 어린 마음엔 그 상황이 너무 창피했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공장을 그만둘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핑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2달 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말하는 날보다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더 많았고 그 때문에 너무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여긴 월급도 너무 적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보지 못하고 친구들도 볼 수 없었습니다. 갖가지 핑계들을 생각하며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 2번째 직장이었던 공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버스에서 모자를 눌러 쓰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 흉터가 너무 싫어졌던 것 같습니다. 공장을 그만두고 집에 와서 한동안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느라 만날 수도 없었고 만나자고 한들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밖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입영 통지서가 나왔고 끌려가듯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군대에서는 이 흉악한 흉터가 쓸모가 있었던 것 같네요.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난 건지 부대를 배치받고 초반엔 선임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고 잘 건들지 않는, 아니 다르게 말하면 피해야 하는 후임이 되었습니다. 덕분인지 선임들에게 불려가거나 이유 없이 해코지를 당하는 일 없었고 군대에서도 그렇게 외롭게 지내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상황이 이전과 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자 무서워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이기적인 마음이었는데 그때 바로 든 생각은 이제 내가 이 집의 가장인가? 앞으로 내가 돈을 벌어와야 하나? 얼굴이 이런데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벌지? 였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보다 제 앞날이 먼저 걱정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갈 일도 많고 오랜 시간 일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으셔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제 나이에 쉬고 있을 순 없다면서 운전학원에서 시강제 강사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제게 진지하게 이젠 바깥에 나가서 일도 좀 하고 돈도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가 죽을 대로 죽어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도 아프신데 저렇게 일을 하시고 어머니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팔다리 멀쩡한 제가 무슨 일을 못하겠나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정말 친구의 일자리부터 그 친구의 친구의 일자리면 물론이고 직원이나 알바를 구한다는 글만 보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구하러 한 달쯤이 지났지만 저는 제자리였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제 외모를 보고 겁을 먹거나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좋은 일을 하다가 얻은 나름 영광의 상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 인생을 망가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막노동이라도 해야 하나 싶어 새벽에 일자리 센터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막 나가려는데 아버지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너 운전이나 배워라. 네? 운전이요? 저 운전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배우라고. 왜요? 너 첫째 큰아버지 택시 하시는 거 알지? 택시가 괜찮을 것 같아. 손님이랑 딱히 얼굴 마주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 너도 편할 거 아니냐. 아버지 말씀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굴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뒷말을 들으며 지내왔던 터라 앞만 보고 운전만 하면 되는 택시 일이 어쩌면 제게 딱 맞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부터 아버지에게 운전을 배웠습니다. 태어나 처음 잡아보는 핸들이 너무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아버지가 열심히 알려주신 덕에 2달이 안 되어서 면허를 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더 하던 막노동을 한 후 택시기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시험을 보고 택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처음 택시를 몰고 나갔던 그날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후 4시부터 영업을 했는데 밤까지 시내 구석구석을 돌면서 손님은 단 한 명도 태우지 못했습니다. 막상 누군가를 차에 태우려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또 제 얼굴을 보고 피하면 어쩌나, 무서워서 오해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있는데 혹시 나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상상들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벌지 못하고 집에 와서 아버지랑 술 한잔 하는데 제 자신이 참 바보같이 느껴지더군요. 할만해? 뭐 그냥 그래요. 용서가 뭐든 견디는 거야. 누구나 다 그런 거야.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지는 않아. 다 견디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웃는 날도 있고 그런 거야. 너는 내 아들 용석이니까 잘할 거라 믿는다. 아무것도 없는 저에 대한 그 믿음이 결코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별거 아닌 것인데 그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 한심하고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음날 용기를 내어서 첫 손님을 태웠습니다. 처음 탄 손님은 정장을 입은 남자 손님이었고 출근 시간에 늦었는지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손님이 타고 내리기까지 2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손님이 내리고 저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일만 하려고 하면 다들 제 외모부터 관심을 가지고 불쾌해하곤 했는데 택시에 탄 손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어차피 운전을 하는 동안에는 앞만 보고 있어서 제 얼굴이 잘 보이지 않고 돈을 주고받을 때에도 손에만 시선이 가니까 제 얼굴을 쳐다볼 일조차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마음 놓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40, 50대 아저씨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젊은 친구네? 뭐야 학생이야? 젊은 사람이 운전을 참 잘하네 라고들 했는데 제 외모를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적성에 맞다면 맞는 일을 한지 어느덧 20년이 훨씬 넘게 흘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 말씀대로 이 일이 좋아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유일하게 잘하는 일이니 지금까지 버티고 버틴 거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게 어머니처럼 좋은 여자를 만나 하루빨리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이러니 어디서 소개팅 한 번이 안 들어와서 지금껏 결혼도 못하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택시 회사는 서울에 있는 본사를 포함해 전국에 약 4-5개 정도의 지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지점장님이 택시 내부 청소를 강요했고 센터 안 청결도 신경을 썼으며 뭔가 바빠 보였습니다. 어디서 검사라도 나온대요? 서울에서 검사는 아니고 그냥 들린댄다. 말이 그냥 들리는 거지 잘하고 있나 검사하러 나오는 거 아니겠어? 서울에서요?
별일이네. 그러게나 말이다. 내년이 정년인데 뭐 책 잡히는 건 아닌지. 어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오늘도 고생이 최씨. 제가 이 회사로 온 지 7년이 되어 가는데 본사에서 온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날도 열심히 업무를 했습니다. 그날은 점심 후까지만 업무를 하는 날이라서 일찌감치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다른 동료들은 운행을 하는 중이었고 사무실에 지점장님과 70대 정도로 보이는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과 양복 차림의 제 또래 남자 하나가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최씨 왔어? 회장님, 부장님, 저희 직원입니다.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지점장님이 저를 회장님과 부장님이라는 사람에게 소개했고 저는 어색하게 그 자리에 끼게 되었습니다. 회사 운영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회장님께서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제게 물으셨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실례인 줄 알지만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네, 어떤 그 얼굴의 상처, 왜 그렇게 된 건지 말해줄 수 있나요? 당혹스럽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대놓고 물어본 사람은 처음이었고, 그렇게 정중하게 물어본 사람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얼굴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처음으로 남 앞에서 얼굴의 흉터에 대한 사연을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계곡에서 기절하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쯤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회장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 가슴팍에 있는 명찰을 눈을 개슴츠레 뜨고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얼굴을 잡고 얼굴에 있는 제 흉터를 만지시더니 곧 저를 꼭 끌어안으시고는 숨이 넘어갈 듯 아이처럼 우셨습니다. 자네로구만. 자네가 맞아. 여기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회장님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저와 지점장님과 부장님은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결국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회장님을 의자로 옮겼고 회장님은 그렇게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곧 회장님이 꺼내신 이야기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 회장님은 원래 여기 경상도에서 사셨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용달 운송업을 하고 있었는데 소자본으로 시작해서 서너 대 가지고 회장님도 직접 운전을 하며 바쁘게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장님에게 딸이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딸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했는데 여름방학에 본가에 내려오게 되었고 그러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곡에서 발을 헛디져 물살에 떠밀려 목숨을 잃을 뻔했고 기적처럼 한 청년이 그 목숨을 구해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속으로 설마 했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의 딸의 목숨을 구해준 청년이 바로 저라고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한 설마가 정말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분명 그 여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회장님의 사모님께서 그 여자가 다리만 조금 긁혔다고 했는데 혹시나 제가 죄책감을 가지거나 걱정할까봐 거짓말하신 모양입니다. 그 여자도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은 일도 너무 바쁘고 딸 얼굴 한번 볼 시간도 부족해서 저에게 찾아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회장님의 딸은 다리 부상으로 더 이상 무용을 못하게 되었고 결국 경영 쪽으로 전과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운명이었는지 경영을 공부했던 딸이 회장님을 도와 택시 운수업에 발을 들여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장님은 다 제 덕분이라고 또 한 번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를 찾으려고 제가 퇴원 후 입원했던 병원에 몇 번이고 찾아가고 몇 번이고 전화를 했지만 환자 기록을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고 제 이름 하나 가지고 주위에 수소문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은 자꾸만 먹먹해지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제게 말하셨습니다. 정말 고맙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서 참 다행이야. 제가 그때도 사모님께 말씀드렸지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따님도 많이 다치셨다면서요. 그래도 자네만 하겠는가? 아직도 상처가 이렇게 심한 걸 보니 지금까지 순탄치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부끄러워서 남에게 하지 않았던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잠깐 아버지 생각이 나긴 했는데 아마 그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굴에 흉터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고 공장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고 일자리도 구해지지 않고 군대에서도 사람들이 절 피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미안하다고 하실 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회장님은 늦었지만 사례를 하고 싶다고 하셨고, 우선 자신 때문에 평생을 택시 일만 해왔으니 좀 더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며 같이 서울에 갈 것을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모셔야 하는 홀어머니가 계셔서 안 된다고 했고, 회장님은 잠시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내년에 정년인 지점장님이 나가시면 그 자리를 대신해서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를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고민해보겠다고 했고, 회장님은 이미 긍정의 대답을 들은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너무 늦어 만남을 마무리 지었는데, 다음날 회장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서울에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셨습니다. 경상도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가시더니 안에 있는 카페에서 웬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과 아른 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의사는 회장님과 중학교 동창인데, 회장님께서 사정사정해서 외래가 끝나고 잠깐 시간을 내서 왔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제 얼굴을 자세히 살폈고 꾸준히 치료하면 어느 정도 흉터를 가릴 수는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희망적인 말을 들으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네 들었지? 이 친구가 여기 성형외과 교수 중에서 제일 실력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고 맡겨봐. 제가 이 나이 먹고 얼굴 고쳐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냥 내 소원이네. 자네 하루라도 제대로 된 원래 자네 얼굴로 사라졌으면 좋겠어. 괜찮습니다, 회장님. 평생 이렇게 산걸요. 그리고 저 치료할 돈도 없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말게나.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원래 제 얼굴이라. 흉터가 없는 제 얼굴은 어떨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민하자 앞에 앉아있던 의사도 저를 설득했습니다. 나이 먹고 흉터 치료하는 사람들 많아요. 팔이며 얼굴이며 엉덩이 흉터도 보기 싫다고 치료하는데 얼굴은 오죽하겠어요. 저 흉터만 몇천 개를 치료했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저는 잠시 고민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비행기 시간이 다 되었다며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병원 앞에서 부장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회장님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같이 타자고 하셨습니다. 회장님과 나란히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운전해주는 차의 뒷자리에 탄 건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태워보기만 했지 이렇게 뒤에 타보다니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집에 가는 내내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서울로 올 생각은 없는지 이것저것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계속 괜찮다고만 했고, 회장님께서는 계속 뭔가 해주겠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집에 다다랐고, 회장님은 조만간 사모님과 따님까지 데리고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알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회장님은 서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그날은 월급날이었는데 제 통장에 말도 안 되는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돈을 보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해 보니 회장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지점장님의 도움으로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게 대체 뭔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껄껄껄 웃으시더니 보너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돈 못 받는다고 다시 돌려드린다고 했지만, 회장님은 이렇게 또 한 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이의 목숨값이 그 정도도 안 되는가? 그리고 자네가 지금까지 산 30년 가까이 되는 그 인생에 대한 값이 그 정도가 안 돼? 뭐라 거절할 말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회장님은 바빠서 끊어야겠다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제 머릿속에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내게 보였던 불쾌한 표정, 내 뒤통수에 대고 수군거리던 사람들, 거울 한 번 보기 힘들었던 나 자신,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저를 보며 더 힘드셨을 우리 부모님. 저는 더 이상 회장님께 거절의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돈으로 지금보다 좀 더 크고 깨끗한 집 전세를 얻어 어머니와 살게 되었고, 흉터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보는 얼굴이라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는 많이 좋아졌다며 인물이 좋다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정년을 마치신 지점장님을 대신해 제가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근무 환경도 좋고 월급도 많이 받아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은 제 진급을 축하한다며 조만간 이곳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땐 꼭 사모님과 따님도 함께 오신다는 약속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늦게나마 열심히 산 제 인생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아 요즘 정말 행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20살 때 이후로 제가 이렇게 웃는 건 처음 본다고 하십니다. 회장님 덕에 그동안 못 누렸던 외식이나 여행 같은 것들 다 누리며 남은 인생 20대 청춘 못지않게 즐겁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복이 온다는 말 믿지 않았는데 이젠 믿을 수가 있네요. 모두 저처럼 열심히 사신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